거기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본론으로.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하라고? 독일 들어가서 재산 최순실 재산을 추적하러 왔잖아. 주진우가 파악한 아니 재산. 의원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주기자 이 양반들이 감옥 가고 싶어. 의원님 얘기하셔야죠. 뜨끈한 거니까. 예. 아니요. 의원님이 전체적으로 구도를 잡아주고. 저는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예. 독일의 애국동포. 애국동포야 외국동포야? 애국동포. 애국동포. 본인의 신분을 밝힐 수가 없는. 한 달 전에도 독일에 가셨고 또 가셨어요. 그분이 A 모 씨라고 해줘요. 그냥 A. 그냥 애국동포. 애국동포. 동포. 그럼 저 일베는 아니지? 일베는 자기들 맨날 애국이라 그러잖아. 이제 그분이 최순실의 독일 재산의 추적을 한 것들을 제가 확인을 하러 독일을 갔거든요.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럼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서울대 후배예요? 외대. 네. 그거 알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근데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도 저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예. 이번에 같이 간 안홍구 국세청 국장, 국장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자기가 전문가라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조합이 총망라됐다. 복잡해요. 이야, 그래서 사실은 한 달 전에는 반신반의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도 최순실의 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이제 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주위에서 이래저래 수습을 해보니까 누가 최순실의 재산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추적을 해왔냐 물어보니까 주진우 기자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원래 둘이서 코워킹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또 주 기자의 또 이런 나 몰래 이 추적하고 있던 이 파트는 나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로 뭐 이명박 재산 무슨 오촌 살인 사건 이런 거 추적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언제 또 최순실 재산까지. 아니 근데 오래됐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안홍구 국장님 같은 경우는 2012년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분을 정인으로 세우느냐 마느냐를 두고서 저하고 이제 인연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을 꼭 모셔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전문가로서 딱 보기면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게 세탁이 어떻게 진행됐다라는 거를 한눈에 딱 보는 분이니까. 그리고 주진호가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보고 온 거를 전문가 안홍구 국장이 이야기하면은 더 신뢰도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설득을 했어요.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세상에 칼만 갈고 있지 마라. 그분이 얼마나 억울한 분이에요. 그렇죠. 이명박 도곡당 땅을 봤다는 것 때문에 감옥을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라. 이제 역사적인 시간이 안 국장님에게 이제 오고 있는 것 같다. 최순실의 재산을 한번 같이 한번 들여다보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이 사실을 안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그분이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돈 세탁 전문가 안홍구 국장님하고 주진우 기자하고 저하고 팀을 짜가지고 3명이 독일로 날아가서 독일의 애국동포 우리 4명이 한 팀이 됐어. 드림팀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분은 왜 그 최순실 재산을 추적하고 있었대? 그분은 독일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회사를 독일에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없애는지를 잘 아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지난 여름에 세무조사를 당한 거예요. 독일에서요? 네. 그 깜짝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이게 뭐야?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회사를 최순실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독일 검찰에서 의심을 한 거예요.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기 회사뿐만 아니라 주위에 한국 사람들 회사들이 다 세무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럼 독일 검찰은 지난 여름부터 추적을 하고 있었죠. 6월부터 했죠. 무슨 계획이 있었나요? 독일 검찰이 인지한 계기는? 뭐 제보를 그건 난 모르겠어요. 또 안다고 할지라도 독일 검찰하고 우리 이야기할 때 하기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아니 그거는 이제? 독일어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지 한국어는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국동포가 최순실 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억울한 상관이 없는 나한테까지 이런 조사가 들어왔으면은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최순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독일 검찰이 움직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애국동포가 독일의 최순실과 관련됐다고 추정되는 회사들을 추정을 했는데 독일은 시스템이 머니하우스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면은 독일의 회사들을 다 볼 수가 있고 거기 나오는 이름들을 치면은 또 연관된 회사들이 쫙 나올 수 있고 예.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독일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투명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머니하우스라고 하는 곳에 다 올려가 있고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딥인가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 애국동포가 몇 달 동안 최순실의 페이퍼 컴퍼니 수백 개와 또 최순실 걸로 추정되는 사업체, 호텔, 식당 그런 것들을 다 뒤진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요. 거기도 덕후네. 아니, 자기도 하는 사이에 이제 선수가 되고 계속 완전히 신이 들려버린 거야. 관계도 그려가지고 트위터에도 한 번씩 올리고 그랬잖아요. 최고예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어떻게 알아, 당신은? 엄청나게 중간중간에 지금 올렸어요. 모든 언론들이 독일 재산 자료를 그분한테 봤는데 예. 그분은 절대로 자기를 노출시키질 않아요. 예. 아, 그럼 나는 그 사람 닉네임을 알겠다, 누군지. 나도 그 자료를 봤거든. A로 시작해요. 예, A로. 그런데 내가 지켜줘야 A씨라고 돼. 그랬잖아요. 지켜줘야 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박정희 정부 때 해외에서 그 외자를 들여옵니다. 한국에 돈이 없기 때문에 차관을 들여올 때 달러가 굉장히 귀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대기업에서 이렇게 빌려서 써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보다 훨씬 더 싸게. 싼 이자. 그렇죠. 그러니까 싸게. 그때 한국에서는 거의 20% 가까운 이자예요. 이자였는데 그렇죠.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뭐 5%, 7%.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데 차관을 들여올 때 그 차관을 들여올 때 커미션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죠. 주선을 해주니까. 정부가 주선을 하는데 그 커미션이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계좌로 갑니다. 스위스에 있는 계좌. 예. 차관을 들여올 때도 그랬고요. 외국에 수출을 했을 때 수입 대금을 받을 때도 대기업에서 돈 받을 때도 거기서도 뽀찌를 물건을 팔고 그 결제를 받을 때도 뽀찌 말고 리베이트. 네. 아니 뽀찌가 더 전문 말이에요. 전문 용어예요. 삥 한자로 삥, 네. 두 자로 뽀찌. 그래서 스위스로 갑니다. 이 스위스 계좌가 굉장히 큰 저수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박정희 대통령도 있었고요. 박정희 대통령 주변 사람들 다 불러보십시오. 이유락, 김영우, 박종규, 김종필. 그게 다 털렸잖아요. 80년도에 이유락, 김종필 돈이 스위스의 계좌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거를 박정희가 총 맞아 죽은 이후에 잘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1980년대에는 그 군부가 정권을 잡고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 정신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 박근혜 집안에서는. 네. 그런데 그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씨 집안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계좌에 큰 저수지에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스위스 계좌는 80년대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 네. 80년대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돈이 일부분이 다른 계좌로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다가 90년대 회사가 독일에 생깁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92년도. 91년인가요? 92년도에. 92년도에 유벨이 생기고 얀슨이라는 회사가 생깁니다. 얀슨. 예. 그리고 그때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 최순득, 최순천 이 집안에서 회사를 하나씩 만듭니다. 다 92년도 이후죠. 이후죠. 그 즈음에 회사를 생깁니다. 최순실은 그 전에 독일에 갔다 왔잖아요. 독일에 80년대부터 계속 왔다 갔다 했죠. 정윤회 씨도 왔다 갔다를 했는데 정상적인 회사를 만든 거는 90년대에 들어서 처음으로 흔적을 남깁니다. 주 기자님 쭉 가기 전에 지금 정윤회가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건물을 팔아서 36개인가 37개짜리 원룸을 만들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재산의 종잣돈입니다 하는데 아유 그 말을 믿어요 진짜. 잠깐만요. 근데 88년도에 이미 최순실과 정윤의 공동 명의로 재산이 있어요. 네. 그리고 85년서부터 88년까지 최태민이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16회에 걸쳐서 재산을 샀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을 85년서부터 88년까지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건 언론에 나온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85년도는 국내에서 장난을 치다가 88년 이후서부터 독일로 이 돈이 나가기 시작했고 92년서부터는 금융 실명제가 되니까 본격적으로 그 전에 전후를 타서 92년도에 재산이 빠져나간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미안합니다. 잘못 짚어서. 아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총 맞아 죽은 후에 해외에 있는 계좌는 계좌대로 있었고요. 국내에 있는 돈 그리고 통치자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그 많은 채권과 돈이 따로 빼돌려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두환이 준 6억 말고 다른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주로 채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영남대 이사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남대 그리고 정수자각회에서 유경재단, 유경재단 세 군데에서 이 세 군데를 굴리면서 자기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데려갔고요. 거기에서 그 돈을 계속 만들어서 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태민 일가가 그 부동산을 정리했다는 것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최태민 일가가 그 누구 친인척을 채용해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부정 입학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비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부동산과 국내 자금은 자금대로 움직이고 해외에서는 그게 그 계좌가 계속 이어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해외에 있는 돈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윤회와 최순실이 외국에 계속 다니고 회사를 세웠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회사가 92년도에 이렇게 움직이던 회사가 95년도 6년도 중반에부터는 최순실 정윤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이 회사가 사라지고 다른 회사로 움직입니다. 95년 96년쯤에 네. 그때는 다른 회사 의심할 수 있지 차명 회사니까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인가 차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회사기 때문에 그 명확하진 않지만 의심 갈 만한 회사가 몇 군데 생깁니다. 그리고 의심 갈 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최순실의 돈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그 사람들이 한쪽은 종교재단이고요. 한쪽은 교회, 하나는 선교단. 하나는 어떤 학교의 특정 그룹이 있는데 이 세 파에서 최순실의 돈을 정리하면 종교재단이 하나 있고 그다음 선교단이 하나 있고 또 특정 학교의 학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집단이 있고 이 세 부류가 움직이면서 최순실의 돈을 그 차명 관리 아니면 세탁하고 관리해주는 그렇다고 의심이 갈 만한 그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그 의원님하고 찾았던 것은 기존에 그냥 여기 독일 교포들 중에 그냥 평상시에 그냥 별일 없이 이렇게 사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셨는데 갑자기 호텔을 몇 개 거느린 거부가 됐다던가. 아무 돈이 없던 사람이. 그다음 어떤 사람은 뭐 크게 식당을 그냥 보통 식당이 아니라 굉장히 기업형으로 하게 된 사람을 봤다던가. 그래서 몇 명 의심이 가는 사람들의 재산을 저희들이 좀 체크하고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최초로 회사가 나타나는 게 유벨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전산 시스템이 90년부터 생기는 거니까 80년대도 나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게 92년도 정윤회, 최순실, 독일 교포 유아묵의 이름으로 92년도에 유벨이라는 회사를 만드는데요. 지난번 감방 청문회에서 제가 최순실한테 유벨이라는 회사를 왜 만들었냐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요. 놀라고요, 안 놀라고요?
눈을 똥 뜨면서 처음 듣는데요. 나 모르는데요. 그 유벨이라고 하는 회사는 정윤회, 최순실 공동 명의가 들어가 있었던 회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순실은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제 유아무개라는 분을 저희들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찾아서 추적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지금 잠시 미국에 가 있고 그분이 운영하는 호텔을 저희들이 찾았어요. 원래 독일에 살고요. 살기는. 그분은. 그렇죠. 애국동포가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갔는데 주 기자랑 함께 갔는데 거기에 따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을 지금은 따님이 경영하고 우리가 그 따님한테 이제 주 기자랑 우리 함께 가서 국정조사 하러 왔고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으니까 차 한잔 하자. 안 나오는 거예요. 피하는 자 범인이다.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아주 우연히 그 아버지 유아무개 씨하고 연결이 됐어요. 전화 연결이 됐어요. 또 다른 동포가 그분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거 간단하게라도 대답하지 않으면은 감옥 간다. 의심받으니까 해명을 해라. 이제 그렇게 잘 이렇게 엮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통화를 이렇게 합니다. 최순실 정윤회를 92년도하고의 회사를 설립을 같이 했는데 당신 이름이 나오는데 맞느냐? 그분이 나이가 한 70 정도 됐어요. 그 유아무개 회장님 이름으로 돼 있는데 맞느냐? 시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최순실 정윤회를 만나게 됐느냐? 이번 말씀이 그로스리에 뭐 채소 사러 갔다가 정윤회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리고 좀 있다가 회사 만드는데 이름이 필요해서 이름을 빌려달라고 해서 이름을 빌려줬다. 그리고 3개월 있다가 3개월치 월급을 받고서 나가라고 하면서 아무개한테 돈을 받아가라. 그 아무개가 데이비드 윤의 아버지 윤남수예요. 근데 윤남수한테 갔더니 돈을 안 주더라. 그래서 안 좋게 헤어졌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호텔은 어디서 난 거냐? 돈을 어떻게 벌으신 거냐? 자기 딸이 유태인하고 뭐가 있었는데 더 이상은 말 못하겠다. 그 호텔도 어마어마하게 큰 호텔이면서요. 그죠. 좋지, 정윤회가 유대인 돼버렸구만. 아니,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죠. 자기가 관계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들 추정하기에는 이 사람들한테 명예를, 그러니까, 건물을 사서, 호텔을 사서 동포한테 운영하러 주는 거죠. 그럼 그 동포와 최순실은 공동운명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십 개의 건물과 호텔과 식당이 지금 운영되고 있을 거라 보는 거죠. 그 사람들 입에서는 절대로 양심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버님,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은 독일에 온 이민 1세대하고 정윤회 최순실이 관계를 맺습니다. 몇 분하고 한 주로 파독, 광부 뭐 이렇게 되나요? 그분들이? 파독 광부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뭐 간호사도 많았고 파독. 공부하러 가거나 그 전문직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아주 드뭅니다. 근데 정윤회 최순실이 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그렇게 교민 사회에서도 굉장히 그 이름이 있다거나 명망가들은 아니었고 잘 안 되는 사람들하고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나 혹은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거나. 네네. 다 그랬습니다. 한 3명 정도는 그래서 그 관계를 맺었는데 그 사람들의 아들, 딸로 인연이 맺어지고 그 사람들의 명의로 지금 재산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잘 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마운 거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관계는 유지돼야지 자기들이 그런 신분을 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차명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세탁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고. 네네. 그런데 독일은 너무 투명해서요. 돈의 흐름이 다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독일은 뭐 세계에서 거의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못 사는 사람이 없는데 대신
부자들도 아주 부자들도 없어요. 그렇죠. 세금이 많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그 국세청이나 검찰이 들어가서 보면 파악이 가능할 금방 거예요. 알 수 있게. 그래서 저걸 자금 세탁이라고 본 거구나. 네. 그래서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손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돈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면. 네, 뚝 떨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주변에서도 다 이렇게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동산 그리고 이런 사람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주변을 계속 탐문해가면서 이 저희들이 맞는 합리적 의심이 맞는 건지 그래서 하나씩 둘씩 따져보고 온. 재밌는 게 동포 어른들을 몇 분 만나거든요. 예. 야, 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호텔을 하더라. 어느 날 갑자기 식당을 하더라. 그런 증언들을 해요? 그럼요. 저희가 갔죠. 참 이상하더라. 네. 어허. 저희가 근데 지금 거기에 이제 그 어른들이 최순실을 끼워 맞추니까 답이 그런 거죠. 대부분 최순실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정답이 나오는 거네. 네. 주변에서 그래서 교민 사이가 뻔해서 예. 어떤 분이 뭘 했다, 어떤 분이 뭘 했다는 것도 알고 뭘 해서 돈문을 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의심하는 사람들, 저희가 예.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날 아침에 큰 재산이 뚝 갑자기. 떨어진 사람들.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세탁 과정이 거쳤지만 그래도 그 재산을 찾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최순실과 관련돼 있을 거라고 보는 페이퍼 컴퍼니를 찾아갔더니 큰 건물에 건물이 있고 2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리고 앞에 회사 간판들이 있는데 한 10개 정도 회사 이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우체통 하나에는 이런 이름으로 우편물이 오면은 한 군데 이쪽으로 다 모아서 보내줘라. 그렇게 써 있고. 그러니까 한 20개 페이퍼 회사가 한 건물에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 명도 일을 하지 않아. 아무도 없어. 그 건물 자체가 비어 있어. 간판만 있고. 야. 페이퍼 컴퍼니. 그런데 그런 그 한 건물에 페이퍼 컴퍼니가 20개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게 10개만 있더라도 200개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그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럼요. 주 기자 이야기 좀 해봐. 주 기자가 얘기를 안 하니까 신뢰성이 확 떨어져. 아니, 갔다 왔어요? 네, 체크했죠. 주 기자도 놀래가지고. 근데 되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까운데 몰려 있어요? 식당이건 호텔이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 그분들이 잘 아는 동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프랑크푸르트 주변에 있고. 그럼요. 프랑크푸르트를 두고 정유라가 기거했던 집 또 뭐 한 30분 거리고요. 네네. 그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업을 하는 프랑크푸르트가 유럽의 거점으로 그렇죠. 삼성이나 그렇죠. 네. 대기업들이 많이 많이 나와 가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그 주변 그리고 거기에 반경 뭐 한 30분, 1시간 거리에 있는 데를 해서 다 그 최순실의 재산이 왔다 갔다 하고 숨겨지고 가려지고 있다고 저희는 추정하고 최순실의 돈 저는 뭐 100% 박근혜의 돈이라고 이렇게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찾아놔야 국고로도 환수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세금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돈인데 우리 돈을 최순실이 박근혜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박근혜를 팔아서 가져다 빼돌린 돈이기 때문에 특검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시간도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부분 최순실 박근혜 돈 환수 부분에도 좀 집중했으면 합니다. 이거는 국익과 그냥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돈입니다. 뭐 독일 검찰에서 말했던 페이퍼 컴퍼니 수백 개하고 뭐 10조를 찾아내면 다 우리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죠.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이 빨리 찾아놓고 특검에서 찾아놓고 범죄 수익이라고 범죄 수익이라고 가져오면 가져와야 그쪽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으면 독일 검찰이 굳이 그렇게 열심히 움직일 이유가 아니, 없죠. 그럼 주네 거니까. 아니 그리고 독일 검찰 입장에서 역으로 또 네. 지금 자금 세탁의 혐의를 갖고 추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금 세탁이면 부정이익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네. 근데 거기서 먼저 찾아버리면 독일 국고로 환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유라 체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 검찰이 움직여서 좀 빨리 지금 움직여서 우리가 그 방법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지금 대선 주자들이 예. 뭐 세종시로 뭐 옮기자고 약속하고 뭘 옮기자 약속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이 최순실 재산을 지금 독일 가보니까 뭐 재산 최순실 걸로 의심되는 그 매물 건물들이 막 금매로 나와 있어요. 계속 지금 나오고 막 처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골든 타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만드는데 대선 주자들도 각 그 당의 원내대표들도 그래야겠네요, 치중을 해야 돼요. 사실 그렇게 해야지 예. 독일 검찰하고도 공식적인 협조 공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최 변호사님, 예. 그 법리 구조는 아무래도 제일 정확하게 아니까 이게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하게 되면 예. 이게 위헌적 소유나 예. 혹은 나는 이제 최순실이 아니고 뭐냐면 지금 주진우 얘기 쭉 하게 되면은 근거는 없지만 예. 스위스 쪽하고도 공조를 해서 이 재산의 뿌리가 어딘지 추적을 한 다음에 70년대 통치자금이나 80년대 통치자금이라고 한다면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이 아니고 박근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개를 또 따로 가든지 먼저 쉬운 걸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박근혜 재산몰수 특별법이라든지 국민의 세금을 다 강탈해 간 거거든 이게. 아니 저기 근데 이게 특별법이나 이런 거로 해갖고 재산몰수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독일과 유럽의 많은 나라가 스위스를 압박해서 그 정부가 요청하면 계좌를 열게 돼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돈이 투명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요청을 요청한 적이 해서 없어. 예,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네. 제 얘기가 그거예요. 70년대 예산은 그걸 하게 되면 그 계좌의 뿌리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렇죠. 이미 네? 그 박정희 계좌가 그 박종규, 이우락, 김영 모든 사람의 계좌가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계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 지금 그 박근혜 주변 사람들, 박정희 주변 사람들, 박근혜 주변 사람들은 스위스에 계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뉴욕이나 뉴저지에 대저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뻥떵떵거리면서 살면서 반기문 송별 파티를 해줬다고 하는 돈이 다 우리 돈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스위스를 드나들면서 계좌를 쫓아다니고 조각만 있으면 가고 그랬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사관 사람한테. 주 기자가 와가지고 기사를 써서 괴롭다. 그래서 괜히 MOU를 다시 써야 되고 우리가 다른 걸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지? 저는 스위스 계좌에 대한 기사를 쓴 적이 없어요. 대신 취재는 갔었거든요. 제가 취재를 하러 다녀서 우리 정부에서 오히려 계좌를 안 열어주려고 오히려 보안을 강화하는 MOU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독일 검찰하고 1시간 정도 면담을 했는데 예. 이 사람들이 아주 겁을 주더라고. 사진 찍어서도 안 되고 녹취하면 안 된다. 검찰이? 예. 이 자식들이 최강욱을 데리고 어쨌거나 가야지. 다행히 우리가 한국에서 재산 몰수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 그 주검찰이에요? 그러냐- 연방검찰이에요? 저희는 헤센주 검찰청 차장과 네. 부장검사와 예. 담당 검사 3명을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루 1시간 이야기하고 이제 나오면서 내가 주진우 기자한테 야 저런 이야기를 다 녹취를 담아서 해야 되는데 아깝다라고 하니까 주진우가 다 했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야, 다 진짜 녹취했지. 악마 기자야. 악랄해. 다 어떤 녹았어? 얘기가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준 얘기를 뭐 담았어야 그럼 우리가 되는데. 이제 예. 1시간 동안 이야기한 걸 우리 악마 기자가 녹취를 다 했으니까 나중에 당신도 이렇게 협조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건 걱정하지 마. 이야기할 수 있는 끌려가도 독일 검찰에 아니 끌려가니까. 독일 대사관이 이거 듣고 나서 또 외교적으로 항의할 수 있어. 아니 괜찮아요. 누가요? 독일 대사관 우리가 그 정도로 독일어 실력이 있지 않잖아. 아, 이거는 대사관. 이거는 독일 대사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검찰청을 돌파를 해서 뚫은 거예요. 그러면 최 변호사님. 예. 그럼 이게 그 환수특별법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80년 그 신군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유락 재산이 한 200억대. 그다음 김종필 재산이 또 한 200억대. 그 당시 200억이면 지금 뭐 수천억 원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다 부정축제라고 환수됐어요. 네. 국내에 있던 돈도 다 그렇게 환수가 되거든. 그런데 지금 이게 외국에 있는 돈은 최순실 박근혜 재산몰수 특별법 하게 되면 어떤 구조라고 어떻게 이게 적법한지 그걸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 안 아실 하면 수 감옥 있는 가는 건 거야 이게 바로.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예. 그걸 아시면 그거는 보셨잖아요 다. 그것 때문에
소송도 벌어지고 했지만 대부분 다 이제 국가가 이기고 있고요. 친일재산 환수특별법이나 이거나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게 자본주의 국가 시스템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렇다 해도 특별법에 의해서 그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몰수할 수 있는 재산들이 있는 것이고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의 대표적인 예가 범죄 수익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산. 예. 그다음에 과거의 친일행위나 어떤 독재 부역행위나 이런 굉장히 불법하고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일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을 말하자면 강탈한 형식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환수한 거는 국제적으로도 사례가 많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사회정화 뭐 한다고 하면서 다 삼천교육대 보내고 돈 뺏고 한 것도 다 그 비슷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단지 이제 이것이 외국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남는 것인데 예. 그거는 이제 외국에 있는 재산은 우리나라 주권이 안 미치니까 무작정 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간의 주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 관계로 그간의 조약이나 협약 같은 게 나라 간에 의외로 또 있어요. 네. 돈을 하도 바깥으로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세탁하고 불투명한 자금이 많았기 때문에 스위스 은행을 열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국가 간의 공조를 통해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흘러간 자금은 돌려주는 것도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독일 검찰도 한국 검찰이 열심히 해가지고 기본 자료나 요건을 갖춰주면 우리가 그거에 협조하겠다라는 말을 하는